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했던 제국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로마를 떠올릴 겁니다.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라 부르며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호령했던 절대적인 강자. 콜로세움의 장엄한 함성과 잘 닦인 도로 위를 행진하는 군단의 위용,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법률과 건축 기술은 로마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찬란한 문명의 건설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죠. 그들의 힘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 아래 로마보다 강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거대한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산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영원의 도시라 불리던 로마의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철옹성 같던 제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토록 찬란했던 영광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제국의 몰락,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지금부터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화려한 개선문은 승전한 장군들을 맞이했고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이 검투사들의 사투에 열광했죠. 귀족들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저택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며 호화로운 연회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제국의 뼈대를 좀먹는 심각한 균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비단옷 아래에 깊은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었던 것과 같았죠.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끝없이 팽창한 영토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짙은 안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사막까지 이 광대한 영토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는 군사비, 제국 전역을 잇는 도로와 수도교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수많은 관료들의 녹봉까지 제국의 금고는 밑 빠진 독처럼 마르지 않는 지출을 감당해야만 했거든요. 이러한 재정 압박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북방에서는 게르만족이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고 있었고 동방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이 끊임없이 도발해왔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았고 승리하든 패배하든 제국의 재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내의 한 시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사려는 한 로마 병사가 은화 몇 입을 상인에게 건넵니다. 하지만 상인은 은화를 받아들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예전과 달리 은의 함량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상 구리의 은도금을 한 가짜 돈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화폐에 섞는 불순물의 양을 늘리면서 돈의 가치는 폭락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제국의 화폐를 믿지 않았고 경제 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를 지탱하던 공화정의 이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권력은 오직 칼끝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서기 3세기에 이르러서는 약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황제가 난립하는 군인 황제 시대라는 극심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죠. 황제들은 원로원의 추대나 시민의 지지가 아닌 오직 자신을 따르는 군단의 힘에 의지해 제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장군이 나타나면 군인들은 어제의 황제를 가차없이 암살하고 오늘의 새로운 황제를 옹립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제의 침실에 피 묻은 칼을 든 근위병들이 들이닥칩니다. 비명과 함께 황제가 쓰러지면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살벌한 권력 투쟁 속에서 국정은 마비되었고 제국 전역은 만성적인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로마 시민들에게 국가란 더 이상 숭고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혼돈과 불안의 공간일 뿐이었죠. 이러한 혼란은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소수의 귀족과 부유층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며 부를 독점했지만 대다수의 자유농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세금과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원형 경기장 바로 옆,
어둡고 냄새나는 골목길에는 수많은 빈민들이 좁고 허름한 공동주택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이 거대한 불평등의 기반에는 노예 경제라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 공급되던 노예가 줄어들자 대농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국의 부를 떠받치던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었지만 속으로는 재정 파탄, 정치적 혼란, 극심한 빈부 격차라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병들게 한 것은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확장된 국경선은 로마의 자랑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죠.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따라 이어진 길고 긴 국경 방어선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과 같았지만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그 뚫린 구멍으로는 수많은 이민족, 로마인들이 갸만족이라 불렀던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탈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훈족의 압박에 밀려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거대한 민족의 흐름이었죠. 제국의 국경에 세워진 듬성듬성한 초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차가운 북풍이 부는 어느 날 밤, 로마군 초소의 한 병사가 어두운 숲 너머를 경계하며 서 있습니다. 저 멀리서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며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한 병사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립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국경의 현실이었습니다.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로마 시민들로 구성되었던 강력한 군단은 옛말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위험하고 고된 군 복무를 원하지 않았고 국가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국경 너머의 이민족, 바로 어제의 적이었던 게르만 용병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로마를 위해 싸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존재하지 않았죠. 이러한 용병 의존은 제국의 방어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선진 군사 기술과 전술은 고스란히 용병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로마의 갑옷을 입고 로마의 칼을 든 게르만 용병이 로마의 도시를 지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월급이 밀리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부족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로마 시민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을 파멸시킬 적을 스스로의 돈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군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378년에 벌어진 아드리아노플 전투입니다. 짙은 먼지 바람이 부는 아드리아노플 평원, 황제 발렌스가 이끄는 로마의 정예 군단이 고트족 기병대에게 무참히 포위되어 학살당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황제 자신마저 전사하고 말았죠. 전장의 처참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흙먼지 속에 나뒹구는 부러진 독수리 깃발, 주인을 잃고 쓰러진 로마 병사들의 시신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고트족 전사들의 모습은 로마의 무적 신화가 깨지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패배는 제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경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이제 이민족들은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방어선과 약화된 군대의 충성심,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의 패배는 제국을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과 위기감 속에서 로마는 서서히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선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정신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국경선, 즉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뿌리째 붕괴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이라는 강력한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 정신, 즉 비르투스,
버투즈는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적인 가치였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리를 놓고 수도를 건설하며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이자 명예로 여겼습니다. 또한 판테온의 수많은 신들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황제는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통일성을 상징하는 구심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급격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한낡은 신전 앞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신들에게 정성껏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신들이 과연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황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가 오늘은 암살자의 칼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황제 숭배에 대한 믿음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과 황제라는 제국을 떠받들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정신적 공백 속으로 새로운 믿음이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 어둡고 축축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비밀스럽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가 아닌 오직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박해와 멸시 속에서도 기독교의 평등 사상과 구원의 메시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국가는 지상의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황제가 아닌 신을 향해 있었죠. 이는 기존의 로마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고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던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훗날 로마의 국교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로마 사회는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상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나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나의 안위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부유한 귀족들은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는 대신 자신의 거대한 별장을 꾸미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데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때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였던 관직은 이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였던 포룸 로마눔에 앉아 한숨을 쉬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의 로마인들이 보여주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배를 하나로 묶어주던 정신적 밧줄이 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제국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한 황제의 결단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이는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침몰해간 로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남긴 놀라운 유산들이 어떻게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몸집은 더 이상 한 명의 황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국을 되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을 내린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늦은 밤 황궁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제국 지도를 펼쳐놓고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북쪽의 라인강부터 동쪽의 유프라테스강까지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국경선은 너무나도 길고 위태로워 보였죠. 그는 이 거대한 괴물을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개혁, 바로 사두정치, 즉 4명의 황제가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고 각각의 지역에 정제인 아우구스투스와 부제인 카이사르를 두어 총 4명이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마치 거대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4개의 지역 본부를 세우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4명의 황제가 각자의 구역에서 국방과 행정을 책임지자
곳곳에서 터져나오던 반란과 외적의 침입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국은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4명의 황제가 서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조각상처럼 그들은 제국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듯했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권력욕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4명의 황제들은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며 제국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유일한 황제가 되었지만 제국의 심장이 더 이상 로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가 가진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제국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는 쇠락해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방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고대 도시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이 활기찬 항구 도시에 거대한 건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최고의 건축가와 기술자, 예술가들이 동원되었고 수만 명의 인부들이 땀 흘리며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죠. 넓은 도로가 깔리고 웅장한 궁전과 교회,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시는 황제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불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무게중심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로마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나날이 번영했습니다. 동방의 막대한 부와 인구가 이곳으로 집중되었고 새로운 로마로서의 위용을 갖춰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쪽의 태양이 밝게 빛날수록 서쪽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옛 수도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포rum 로마눔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웅장했던 공공건물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서서히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귀족과 부유층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떠났고 로마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만이 남게 되었죠.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제국은 그의 두 아들에 의해 동로마와 서로마로 영구히 분할됩니다. 이제 서로마는 동로마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의 지원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몰려드는 이민족의 파도를 막아내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동쪽의 형제는 부유하고 강했지만 서쪽의 형제는 가난하고 병든 채 홀로 남겨진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이제 서로마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연명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는 이미 로마가 아닌 이탈리아 북부의 늪지대에 위치한 방어도시 라벤나로 옮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로마군을 장악한 게르만 출신의 장군들이 휘두르고 있었고 황제는 그들의 손에 의해 세워지고 폐위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죠. 5세기 후반의 라벤나 황궁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했던 궁전은 빛이 바래고 복도를 오가는 신하들의 얼굴에는 활기 대신 불안과 체념이 가득합니다. 이 무기력한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합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였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가진 위대함과 달리 그는 그저 어리고 힘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서기 476년 게르만 용병들의 지지를 받은 장군 오도아케르가 더 이상 꼭두각시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라벤나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거대한 전투나 피비린내 나는 함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불타는 도시도 장엄한 최후의 항전도 없었습니다. 오도아케르의 군대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라벤나에 입성했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허무하게 진행되었죠. 오도아케르는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황제의 거처로 향했을 때 그들 앞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을 뿐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던 소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친 군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자신이 입고 있는 자주색 황제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옷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상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겁니다. 군인들은 그에게서 황제를 상징하는 모든 것, 즉 자주색 토가와 월계관, 그리고 상아로 만든 호를 조용히 거두어 들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오도아케르는 어린 황제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죽이지 않고 나폴리 인근의 한 저택으로 보내 연금을 받으며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0년 넘게 지중해 세계를 호령했던 서로마 제국은 한 소년의 조용한 퇴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개선식도, 비장한 장례식도 없이 마치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듯 그렇게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몰락의 진실입니다. 로마는 어느 한순간의 결정적인 패배나 한 명의 무능한 황제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제국의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된 복합적이고 거대한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갔던 재정, 칼끝에서만 나오던 부패한 정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었던 국경,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던 정신적 가치의 붕괴까지. 이 모든 문제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을 서서히 침몰시켰던 겁니다. 로마의 마지막 날이 그토록 조용하고 무기력했던 이유는 사실 제국은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죽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476년은 단지 그 사망 선고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날에 불과했던 것이죠. 거대한 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로마의 몰락은 인류에게 문명의 영원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글픈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침몰해간 로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로마가 남긴 놀라운 유산들이 어떻게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